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챕터 2 센서에서 특히 그 해상도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일반적인 이미지에서와는 달리 원격 탐사에서 얻어지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해상도의 개념을 잘 알고 그 센서들마다 그 해상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공간 해상도, 분광 해상도, 그 다음에 복사 해상도, 시간 해상도, 이런 네 가지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공간 해상도와 분광 해상도를 우리가 다루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다음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간 해상도를 좀 살펴보면요. 공간 해상도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미지를 다룰 때 그 이미지가 얼마나 선명하는지를 볼 때 그 해상도를 얘기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성 영상에서는 그 하나하나의 픽셀이 나타나는 지구 표면에서의 그 넓이 또는 우리가 검출 가능한 가장 작은 대상의 크기를 우리가 공간 해상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간 해상도를 결정짓는 위성 센서에서의 그런 그 특징은 바로 소위 그 IFOV라고 부르는 센서가 갖고 있는 그 순간 시야의 어떤 크기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거는 각불 형태로 주어지는데요. 그 주어진 각불이 그 바라볼 수 있는 주어진 해당 고도에서의 지표의 넓이를 우리가 해상도 셀이라고 부르고요. 이 해상도 셀이 바로 최대 공간 해상도를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분광 해상도를 한번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분광 해상도는 그 스펙트럼 레졸루션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스펙트럴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우선 흑백 필름과 컬러 필름의 비율로부터 이런 그 분광 해상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흑백 필름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0.7에 이르는 즉 약 0.3 마이크로미터 파장대역을 하나의 값으로 측정을 한다고 보면 컬러 필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0.1 마이크로미터 폭을 즉 0.4부터 0.5, 0.5부터 0.6, 0.6부터 0.7 각각 서로 다른 색깔로 우리한테 인지되는 파랑색, 초록색, 붉은색을 각기 다른 값으로 측정하게 돼서 결국에는 긴 파장대역을 하나의 값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간을 나누어서 즉 그 빛을 나누어서 측정한다는 의미로 분광 해상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그 각각의 하나하나의 그런 그 특정 그 파장대역을 우리가 채널 또는 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해당 밴드 또는 채널이 촬영하는 파장대역의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는 분광 해상도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복사 해상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Radiometric Resolution이라고 부르는 내용인데요. 이 복사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아주 작은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복사 해상도라고 합니다. 즉 복사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는 작은 차이도 구별할 수 있는 거고요. 복사 해상도가 낮다는 얘기는 작은 차이는 구분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이 필름 또는 센서에 의해서 취득될 때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의 크기에 대한 센시티비티에 의해서 이 복사 해상도가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센서의 복사 해상도가 미세할수록 즉 복사 해상도가 더 우수할수록 방출된 에너지의 작은 차이를 검출하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또 해석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복사 해상도는 수치적으로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
그 이미지 주어지는 또는 기록되는 이미지 데이터에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밝기값, 그러니까 brightness죠. 밝기값 레벨의 최대 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그 크기의 밝기값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느냐는 그 컴퓨터 메모리 측면에 있어서는 또는 저장 장치 측면에 있어서는 비트 수가 결국엔 그거를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떤 센서가 데이터 한 값, 숫자 하나를 기록할 때 8비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값은 가능한 그 기록 가능한 숫자의 종류가 0부터 255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로 기록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8비트는 2의 8승이니까 2의 8승이 256이라는 숫자인 거는 아마 쉽게 암산으로 계산될 수 있을 만한 숫자인데 이 그 숫자로 개수로 측정할 수 있는 그 디지털 값은 0부터 255, 즉 0을 포함하면 256이 되니까요. 256까지의 밝기값 또는 그 숫자를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작은 비트를 우리가 그 이미지 픽셀을 기록할 때 사용을 한다면 예를 들면 4비트가 예를 든 건데요. 그러면 2의 4승은 그 4416해서 16개의 종류의 값을 기록할 수 있고 실질적인 숫자로 보면 0부터 15라는 숫자, 즉 밝기값이 아무리 그 다양한 밝기값이 들어오더라도 이 16개의 값 중에 하나로만 측정이 되는 거죠. 4비트를 쓰면 제일 밝은 거를 15로, 제일 어두운 거는 0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기값의 그러한 차이를 16가지 단계로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비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8비트에 비하면 복사 해상도가 훨씬 작다 또는 낮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그 일반적인 화상 데이터는요, 검은색은 0을, 흰색은 그 가장 최대값을 그 나타내도록 우리가 그 그레이 컬러로 회색 색조로 보통 표시하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은 동일한 지역 이미지를 하나는 왼쪽 거는 2비트의 화상으로 한번 디스플레이 해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그 8비트의 화상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2비트라는 거는 밝기값이 종류가 2의 2승이면은 4니까 4가지만 표현된 거예요. 즉 가장 밝은 건 흰색, 그리고 가장 어두운 건 검은색, 그 사이에는 연한 회색과 진한 회색 딱 4가지의 그 색조로만 우리가 표현한 거고요. 그것에 반해서 오른쪽 그 이미 그 그레이 컬러 이미지는 8비트 표현인데 256개의 밝기값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왼쪽에서는 우리가 식별이 불가능한 아주 자세한 그런 대상의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사 해상도도 우리가 중요하게 그 다루는 해상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Did you know 섹션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설명은 안 됐지만 이 해상도와 관련돼서 알아야 될 사실 하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엔지니어들이 센서를 만들 때 그 공간 해상도와 그리고 분광, 스펙트럼 레졸루션은 분광 해상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사 해상도 사이에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거를 다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게 되면요, 공간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 센서가 갖고 있는 그 IFOV라는 파라메타, 즉 순간 시야가 아주 작다는 얘기입니다. 해상도가 좋으려면은 순간적으로 바라보는 영역이 좁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IFOV가 작으면 작을수록 지표 해상도 셀이 면적이 작아지고 결국에는 공간 해상도는 좋지만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되냐면 그 들어오는 기록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굉장히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넓은 영역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지만 좁은 영역으로부터는 에너지가 조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높은 공간 해상도를 원한다면 우리는 복사 해상도를 좀 감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들어오는 값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 값에 작은 차이를 감지한다는 것은 또 힘들기 때문에 복사 해상도는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공간 해상도를 그렇다고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고 그리고 복사 해상도도 증가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엔 특정 채널 또는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감지할 파장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확장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광 해상도는 또 낮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빛의 그러니까 소위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를 측정할 때 어떤 주어진 영역 안에서 들어오는 그 에너지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우리가 복사 해상도나 아니면 분광 해상도를 좋게 하기 좋은데 만약에 복사 해상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파장 대역을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파장이 좁아지면 그 좁은 에너지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공간 해상도를 낮출 생각을 한다면 즉 그 해상도가 높지 않은 거죠. 그 저희 픽셀 하나가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가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때는 복사 해상도나 분광 해상도를 향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많이 들어오니까 파장대역별로 아주 잘게 잘라서 측정해도 별 문제가 없어지고요. 또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오는 관계로 우리가 많은 비트를 써서 측정을 하더라도 작은 차이를 잘 분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세 가지의 해상도, 공간 해상도, 그리고 그 분광 해상도, 복사 해상도, 이 세 가지의 해상도는 센서가 만들어질 때 그 기능 또는 목표에 따라서 어떤 밸런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변수가 됩니다. 모든 거를 동시에 좋게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나중에 아마 우리가 센서의 스펙을 하나하나 실제로 작동되는 스펙 그 센서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아마 거기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흑백으로 측정하는 그런 대상들은 공간 해상도가 좋고요. 소위 컬러로 우리가 측정하는 그 대상들은 공간 해상도가 좀 떨어지게 우리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복사 해상도, 그 radiometric resolution을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높아심에서 하나 넣은 퀴즈인데요. 만약에 어떤 그 센서가 복사 해상도를 6비트로 갖는다라고 하면 그 복사 그 해상도로 측정되는 가장 큰 최대 밝기 값은 어떤 숫자일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6개의 비트로 우리가 측정한다는 얘기는 2의 6승으로 우리가 디지털 값을 최대한 값을 표현한다는 얘기인데 개수죠. 이거는 2의 6승이 그 8 곱하기 8 64니까요. 64개의 밝기 값으로 우리가 표현하다 보면은 0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값은 0을 포함하다 보니까 63이라는 값이 제일 큰 값으로 측정되게 됩니다. 자, 이번엔 템포럴 레졸루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그 리뷰할 때 얘기했듯이 그 인공위성 영상에서는 4가지 레졸루션을 다룬다 그랬어요. 공간, 분광, 그리고 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해상도입니다. 템포럴 레졸루션. 이 템포럴 레졸루션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그 동일한 대상 지역을 얼마만큼 자주 측정할 수 있느냐를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절대적인 시간 해상도는 재방문 기간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즉 재방문 기간이 뭔지 여기 설명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revisit period라고 보통 그 부르는 그 파라미터인데, 위성이 전체 궤도 주기를 완료하기 위해서 그 동일한 지역을 동일한 시야각으로 그 다시 한번 두 번째 이미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소위 재방문 시간이에요. 엄격한 의미로는. 그런데 보통 이런 소위 재방문 시간,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방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그 며칠 정도를 우리가 보통 그 생각을 하면 그 요즘 위성의 스펙의 그 적절한 양이고요. 그런데 때때로는 요것보다 좀 더 빠른 그 재방문 기간을 얻을 수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인접 궤도 촬영 시에 어느 정도는 그 스와스가 겹쳐서 나타나거든요. 관측폭의 겹침이 일어나는데, 이런 관측폭의 겹침은 위도가 증가할수록 또 증가합니다. 즉 우리가 그 위성이 그 극궤도를 따르는 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극과 극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지표 하부의 관측폭이 극지방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관측폭이 겹치게 되고요. 더 많이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때때로 지구의 일부 영역은 더 자주 영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자주 영상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 위성은 그 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겠죠. 1에서 5일가량의 차이가 나는 그런 다른 패스에서 같은 지역을 자신의 센서로 바라볼 수 있기도 하다. 지금 이 상황은 오른쪽 위에 그림을 사실 얘기하는 건데요. 관측폭을 얘기할 때는 보통 직하부, 네이더 포인터를 기준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위성이 지나갈 때 직하부가 겹치는 다는 얘기는 그 부분이 겹친다는 얘기인데, 겹치지 않더라도 인접한 패스에서 그 센서를 우리가 바라볼 원하는 지역을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그 소위 위성에서 바라보는 센서의 그런 그 바라보는 방향을 지금 약간 틀어서 지금 그 같은 지역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도식화시켜서 표현한 건데요. 이와 같은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성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센서들도 있고, 그럴 때는 그 훨씬 더 짧은 재방문 기간으로 데이터를 얻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그러니까 temporal resolution, 시간 해상도는요, 위성과 센서의 기능, 위성이 얼마만큼 높이에서 얼마만한 속도로 도느냐, 그리고 센서의 그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관측폭의 겹침 정도, 그죠? 스와스의 오버랩이 얼마 되느냐, 그리고 또한 위도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그랬죠?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실제 시간 해상도는 변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대상의 그 스펙트럼 특성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식물은 그 계절에 따라서 자라고,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작물을 추수하고 나면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고요. 또 홍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현상들은 보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데요. 이런 그 변화 관측, 그런 변화를 관측하는 게 사실은 리모트 센싱의 가장 중요한 응용의 그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사실은 이런 그 다중 시간 영상을 수집해서 비교함으로써 이런 변화 사항은 검출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 번 촬영해서 변화를 볼 수는 없어요. 여러 번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차이를 우리가 구해야지만 그 변화가 감지가 된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시간 영상은 그러니까 멀티플 타임 그 소위 이미징이 원격 탐사 데이터 적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성장 기간 동안의 식물 대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속적인 변화하는 상태에 있고요.
이런 원격 탐사를 사용해서 이런 미묘한 변화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언제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 대상을 우리가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영상화함으로써 우리가 그 자연적인 발생 또는 인위적인 발생이든 간에 지구 표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화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발생이라는 거는 식물들의 만약 분포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인위적인 발생하는 변화 사항은 뭐 도시 개발에 의한 도시 확산 또는 그 변화, 그리고 산림 벌채에 의한 말하자면 산림 황폐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그 리모트 센싱의 응용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영상화 하는 데 있어서 시간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작용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즉 그 지속적인 구름이 지구 표면에 선명한 시야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열대 지방이 그렇습니다. 즉 항상 그 지구 표면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을 주는 지역들이 있어요. 당연히 구름이 많이 껴 있는 경우죠. 그런 지역들은 여러 번 촬영해서 우리가 그 구름이 없는 시기에 그 이미지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수명이 짧은 현상, 또 홍수나 오일 유출 이런 것들을 영상화할 때는 그 시간 요소가 중요하고요. 또 다중시간 비교가 반드시 필요한 응용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도별 수배 질병 확산 정도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 비슷한 대상인데 그걸 구별할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외관상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이 다르면 그걸 또 구분하는데 시간적인 요소가 그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이나 옥수수 같은 것은 겉보기에는 크기나 또는 그 외관 그 스펙트럼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성장 속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시간 요소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미지를 취득함으로써 대상을 구별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퀴즈 문제 하나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 앞에서 배운 내용 정리를 위해서 그 퀴즈 문제로 그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대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와 같은 굉장히 그 대륙 스케일의 그 컨티넨탈 스케일의 대상 지역에서 특히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초원 지역에 식물이 있을 텐데 그 식물의 일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싶다면 어떠한 유형의 플랫폼과 그리고 어떤 센서 특성, 지금 우리가 센서의 특성으로 해상도 4가지를 배웠잖아요. 공간 해상도, 그리고 분광 해상도, 그리고 그 복사 해상도, 시간 해상도를 배웠는데 어떤 그런 특성들이 요구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그다지 높은 공간 해상도는 필요 없고요. 오히려 불편하고요. 아주 낮은 공간 해상도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상의 그 크기가 굉장히 넓은 그 소위 대초원이기 때문에 넓은 측정폭, 수화스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넓은 센서에 의해서 동서로 넓게 펼쳐진 벌판을 잘 커버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넓은 수화스를 가지면 우리가 보통 그 공간 해상도가 낮은 공간 해상도, 그 영어식 표현을 따르면 그 굵은 코어스한 공간 해상도를 갖는 센서가 적절한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시간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시간 해상도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변화가 그리고 의외로 빠르고 식물뿐만 아니라 지금 한번 여기 써 있는 내용을 한번 기초해서 설명을 하면 넓은 면적의 커버는 자연스럽게 또 재방문 기간을 짧게 해줍니다. 수화스가 넓다는 얘기는 수화스가 겹쳐지는 그러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래서 변화 모니터링에 필요한 반복 적용의 기회가 증대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잦은 그 재방문 또는 커버는 구름으로 덮인 영역을 비교적 안 인접한 다른 날짜에 수집된 데이터로 채워지는 것이 허용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높은 시간 해상도가 특성으로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펙트럼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낮은 스펙트럼 해상도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센서가 그 반드시 높은 스펙트럼 해상도를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냐면 가시대역하고 근적외선 영역 정도의 채널을 따로 측정하는, 그러니까 가시대역 하나와 근적외선 영역을 따로 측정하는 그 정도의 스펙트럼 해상도. 그러면 그다지 높은 그 분광 해상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 번 언급되어졌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물은 왜 그러냐면 근적외선에서 보이는 높은 반사율, 그리고 가시대역에서는 낮은 반사율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식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식물의 특성을 우리가 잡아내려면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장대역, 가시대역하고 근적외선은 반드시 다른 채널로 측정되어야지만 그 식물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즉, 이 두 대역의 반사율의 대비, 근적외선 대 가시대역의 비율이 식물의 그 상태를 식별하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그 지표가 되고요. 또한 적외선은 식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대변해주는 그 값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떤 위성일까? 사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실은 다루게 될 내용들이 포함된 건데요. 여러 위성 중에 노아 위성이라는 것에 있는데 이 노아 위성에 탑재된 AVHR이라는 어떤 특별한 센서가 있거든요. 바로 이 센서가 낮은 공간 해상도, 높은 시간 해상도, 낮은 스펙트럼 해상도를 갖고 목적에 맞도록 지구 전체의 이런 식물의 생태의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기록하는데 활용되는 위성 그리고 센서입니다.